혹시 자려고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인스타를 켜고 정신 차려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이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감옥의 문을 가장 먼저 박차고 나갑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수백만의 연결 대신 철저한 단절을 선택하는 걸까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자녀에게 스마트폰조차 쥐어주지 않았고, 세계 상위 1% CEO들은 SNS 계정을 조용히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하나에 도파민을 쏟아붓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뇌를 좀먹는 디지털 감옥의 정체와 탈출법,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톡부터 확인하고, 지하철에서 인스타 훑어보고, 점심 먹으면서 유튜브 틀고, 자기 전에 또 릴스를 끝없이 넘기고 있진 않으셨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뇌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요. 2018년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인지 능력 점수가 떨어지고, 반대로 지능이 높은 그룹일수록 SNS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았다는 겁니다.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SNS가 자기 뇌에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아이들에게는 절대 못 쓰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줬고요. 트위터 공동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는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대신 종이책 수백 권을 쥐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기술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기술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만큼은 지킨 겁니다. 마치 마약상이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 물건을 안 넘기는 것처럼요. 기술을 만든 장본인이 그 기술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소름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동창이 새 차 뽑았다는 게시물에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후배가 강남에 집 샀다는 소식에 밤새 뒤척이고, 내 월급도 나쁘지 않은데, 내 삶도 충분히 괜찮은데 SNS만 열면 왠지 초라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묘한 답답함.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사회적 비교 회로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과 나를 자동으로 저울질하는 기본 앱 같은 건데, 원시시대엔 부족 30에서 50명이랑만 비교하면 됐어요.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스타 하나만 열면 전 세계 수억 명의 하이라이트가 폭포처럼 쏟아지잖아요. 거기엔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새벽 4시의 고통도 없어요. 완벽하게 편집된 순간만 진열돼 있죠. 30명용으로 만들어진 회로에 수억 명 데이터를 쑤셔 넣고 있으니 내가 비명을 지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지능자들은 이 구조를 꿰뚫어 봐요. 남의 하이라이트를 들여다보는 게 자기 뇌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태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접속을 끊습니다. 반면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5시간이 넘어요. 1년이면 76일, 10년이면 2년이 넘는 시간을 화면에 갖다 바치고 있는 셈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도 남을 시간이고, 외국어 하나 유창하게 익히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스토리 올리며 시간을 녹이는 동안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사업을 구상하고 깊은 사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24시간인데 누군가는 뇌를 채우고 누군가는 뇌를 비비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로 보면 티끌 같은 차이지만 10년이 쌓이면 삶의 궤적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부의 격차, 지식의 격차, 삶의 밀도 차이. 그 출발점이 놀랍게도 손바닥 위 작은 화면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SNS는 우리 뇌에 정확히 무슨 짓을 하길래 고지능자들이 이토록 경계하는 걸까요? 그 답은 뇌 속 화학물질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 호르몬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도파민의 진짜 정체는
행복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아니라 메뉴판을 펼치는 그 순간에 팡 터지는 물질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SNS는 바로 이 도파민의 약점을 정조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스타에 근사한 사진 한 장 올리면 뇌가 바로 기대하기 시작해요. 좋아요 몇 개 달릴까? 누가 댓글 남길까? 옛날에 나 무시하던 그 사람도 이걸 볼까? 이 기대감 자체가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5분 뒤에 확인하고 10분 뒤에 또 확인하고 화장실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꾼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뇌과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보상이라고 불러요. 매번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예측 불가능하게 터질 때 도파민이 가장 강하게 분비되거든요. 매일 정확히 10,000원 주면 감흥이 없지만 어떤 날은 5,000원, 어떤 날은 30,000원을 불규칙하게 주면 뇌가 흥분해서 못 빠져나옵니다. 카지노가 사람을 가두는 원리랑 정확히 같아요. SNS의 좋아요와 댓글은 그 카지노 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소름 돋는 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초대 사장 촌 파커가 직접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심리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요. 좋아요 버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뇌의 도파민 회로를 중독시키려고 설계한 장치였던 겁니다. 인스타에 당겨서 새로 고침도요. 슬롯머신 레버를 본뜬 거라고 설계자 본인이 인정했어요. 나는 그냥 심심해서 피드를 보는 건데 뇌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무료 앱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과 의지력을 입장료로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공짜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는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좋아요 10개면 충분하던 쾌감이 100개를 받아도 시큰둥해지고 릴스 한 편이면 족하던 자극이 30편을 봐도 성에 안 차게 돼요. 소주 처음 마실 때는 한 잔에도 얼굴 빨개지며 기분 좋았는데 매일 마시면 한 병을 비워도 별 느낌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도파민 내성이라고 불러요. 그 결과요. 책 한 페이지 읽는 게 고역이 됩니다. 30분짜리 강의를 끝까지 못 들어요. 혹시 요즘 집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그거 나이 탓이 아닙니다. 도파민 내성이 만든 뇌의 고장이에요.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쓰는 사람은 전전두엽 활성도가 확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전두엽은 계획 세우고 충동 잡아주는 뇌의 사장님인데 SNS를 많이 할수록 이 사장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장이 졸면 회사가 엉망이 되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지능자들은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뇌의 집중력은 무너뜨리는 건 하루면 되는데 복구하려면 석 달이 넘게 걸립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싸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안 무너뜨리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됐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주변 모두가 똑같이 중독돼 있으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 우리는 디지털 중독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도 빠져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파민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SNS에는 당신의 뇌를 더 교묘하게 조종하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SNS가 도파민을 착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사실 더 교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남의 삶을 훔쳐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서 사진을 쭉 내려본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어디서 밥 먹었는지, 누구랑 여행 갔는지, 차는 뭘 타는지, 집은 어떻게 꾸몄는지, 심지어 그 사람 남편이나 아내 계정까지 타고 들어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다 보고 나면 뭐가 남던가요? 유익한 정보가 남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허탈함이에요. 아니면 괜한 비교에서 오는 묘한 열등감이거나요?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시키거든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남이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누가 맛있는 거 먹는 영상을 보면 침이 고이고 누가 다치는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움찔하잖아요. 이게 다 거울 뉴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소중한 뉴런이 SNS에서 엄청나게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 뇌는 마치가 여행을 간 것처럼 살짝 반응합니다. 남의 오마카세 사진에 뇌가 잠깐 맛을 본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남의 운동 인증샷을 보면 뇌가 내가 운동한 것 같은 가짜 성취감까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행도 안 갔고, 맛있는 것도 안 먹었고, 운동도 안 했어요. 뇌만 혼자서 신나게 헛바퀴를 돌린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결과는 제로인 최악의 거래를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고? 쉽게 말하면 남의 불행에서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심리인데요. 이것도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SNS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실수하거나 망하면 솔직히 좀 통쾌하잖아요. 입으로는 안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시원한 그 기분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게 또 중독이 돼요. 남의 성공을 보면 열등감, 남의 실패를 보면 쾌감.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아요. 뇌의 귀한 에너지가 전부 남의 인생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 연료를 남의 인생 구경하는데 태워버리고 있는 셈이죠. 고지능자들은 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남의 삶을 1시간 들여다보면 내 삶을 만들 1시간이 사라진다는 걸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관음을 거부해요. 타인의 일상을 소비하는 대신 자기 일상을 건축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올리는데 써야 할 벽돌을 남의 건물 구경하는데 던져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뉴욕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피험자들에게 단 일주일만 SNS를 완전히 끊게 했더니 불안감이 줄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해요. 고작 7일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SNS를 하면서 그만큼의 자존감과 수면과 마음의 평온함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주일만 끊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데 우리는 왜 도저히 끊지 못하는 걸까요? 도파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 무리해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SNS를 못 끊는 가장 깊은 이유, 그건 바로 소외에 대한 공포예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해서 쫓겨나면 그냥 죽었어요. 혼자서는 맹수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걸 곧 죽음으로 인식하도록 세팅돼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에서 다들 얘기하는데 나만 빠져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SNS에 모임 사진이 올라왔는데 나만 없으면 속이 쓰린 그 감정 아시죠? 그게 수만 년 전 초원의 공포가 2025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를 안 누르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스토리를 안 보면 대화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 불안, 전부 원시 뇌가 보내는 가짜 경보입니다. 근데 고지능자들은 이 원시적 본능을 정면으로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런던 정경대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심심해서 무의식적으로 SNS를 켜지만 고지능자는 그 고요한 시간에 읽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의 자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인지적 가성비예요. 쉽게 말하면 내 뇌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면 가장 효율이 좋으냐를 따지는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 볼게요. SNS에 1시간을 쓰면 뇌가 얻는 건 뭘까요? 값싼 도파민 조금,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조금, 그리고 시간 낭비에 대한 자괴감 한 스푼. 반면 그 1시간을 책 읽기나 운동이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투자하면요. 진짜 성취에서 오는 묵직한 도파민, 자존감 상승, 실제 능력 향상까지 따라옵니다. 같은 1시간인데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는 원금도 못 건지는 투자고 다른 하나는 복리로 불어나는 투자인 거죠. 고지능자들은 이 계산을 본능적으로 해요. 쇼폼 영상 30개 보는 1시간보다 책 한 책 더 읽는 1시간이 뇌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인 쾌락 대신 지연된 보상을 선택해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눈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놓고 지금 먹을 수도 있지만 15분만 참으면 2개를 받는 실험이요. 그때 참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수십 년 뒤에 학업 성적도, 연봉도, 건강 지표도 전부 높았습니다. SNS를 끊는 건 결국 어른 버전의 마시멜로 실험인 셈이에요. 지금 당장의 자극을 참는 대신 나중에 훨씬 열매를 가져가는 선택이죠. 이게 돈과도 직결된다는 게 재밌는 점이에요. 워런 버핏은 하루 5시간 이상을 독서에 쓴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를 하긴 하지만 소비가 아니라 철저히 사업 도구로만 활용하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뇌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칼같이 골라서 쓴다는 거예요. 뇌도 근육이에요. 헬스장에서 바벨을 들면 단단한 근육이 붙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과자만 먹으면 살만 찌잖아요. SNS라는 정크푸드를 뇌에 계속 먹일 건지, 독서와 깊은 사고라는 바벨을 들게 할 건지, 결국 당신이 고르는 겁니다. 이쯤 되면 또 하나 궁금해지죠. 그래서 SNS로 맺은 그 수많은 인맥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팔로워 1000명, 카톡 친구 800명. 화려한 숫자 뒤에 진심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카톡 친구 몇 명이세요?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300에서 800명쯤 될 거예요. 인스타 팔로워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그중에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울어도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사업이 망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진짜로 통장에서 돈을 빼줄 사람은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손가락 한 손으로도 넉넉히 꼽을 겁니다. 어쩌면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당신의 인간관계가 부실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밝혀낸 유명한 숫자가 있어요. 덤바의 수 150이에요. 인간의 뇌가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150명이라는 건데요. 이건 뇌의 심피질 크기에서 나온 물리적 한계라 아무리 노력해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150명도 전부 친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층위가 나뉘거든요. 진짜 가까운 핵심 인맥은 고작 5명이에요. 그 다음 친밀한 관계가 15명, 편하게 연락하는 수준이 50명 정도. 나머지는 그냥 얼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SNS는 이 구조를 완전히 무시해요. 팔로워 1000명이 마치 내 친구 1000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누군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뇌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오해합니다. 생일 축하 댓글이 30개 달리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느끼고요. 근데 솔직히요, 그 축하 댓글을 단 사람이 당신의 생년월일을 외우고 있었을까요? 인스타가 알림을 띄워줘서 기계적으로 축하해요 4글자 타이핑한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얕은 관계 수백 명을 유지하느라 정작 깊은 관계 5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SNS 피드를 훑어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진짜 절친에게 쓸 시간과 감정이 바닥나거든요. 아이가 말을 거는데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던 적 없으세요? 배우자한테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면서 인스타 댓글에는 친절하게 하트 이모지를 달고 있었다면 뭔가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닐까요? 고지능자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인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프라인에서 5명의 핵심 관계에 집중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진지하게 속 얘기하는 친구 5명이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교환하는 800명보다 인생에서 100배는 더 값지다는 걸 뼛속까지 아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무려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인데 그 방대한 연구의 결론이 놀랍게도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명예도 외모도 아니고 깊은 인간관계의 질이라고요.
여기서 깊은 관계란 SNS 팔로워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졌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가면 벗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에 5명만 있어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소중한 5명을 돌볼 시간과 에너지를 800명한테 뿌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고지능자들이 주기적으로 세상에서 증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 있으신가요? 카톡도 안 읽고 인스타도 조용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다가 몇 주 지나서 다시 나타나면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고 오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깔끔하게 정리해 왔거나 아니면 눈빛 자체가 선명해져 있거나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멍크 모드라고 해요. 수도승처럼 세상과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오직 자기 내면과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알림을 전부 끄고 SNS를 삭제하거나 로그아웃하고 불필요한 약속을 전부 쳐내요. 말하자면 자발적 암전이에요. 바깥 세상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별한 모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 멍 때리는 시간에 터져 나오거든요.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유레카를 외친 것도,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만유인력을 떠올린 것도 전부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조용히 자기 안에서 점들을 연결해낸 결과입니다. 근데 SNS는 이 소중한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가요.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 줄 서서 기다릴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뇌가 숨 쉴 틈이 단 1분도 없는 거예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려면 최소 몇 분의 무자극 상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몇 분조차 스마트폰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시간을 릴스 보는데 태워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3개가 전부 스마트폰을 꺼놓은 주말에 나왔다고요. SNS를 끊고 한강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평소에는 절대 떠오르지 않던 연결고리들이 물밀듯 밀려왔다는 겁니다. 뇌가 드디어 숨을 쉬게 되니까 그동안 쌓아뒀던 정보들을 스스로 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멍크 모드의 핵심은 단순히 SNS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뇌에게 진짜 휴식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은 보통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거든요. 눈은 쉬고 있는데 뇌는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휴식은 아무 자극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에요. 산책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때 뇌가 비로소 정리하고 연결하고 재충전을 시작합니다. 고지능자들이 주기적으로 세상에서 증발하는 건 바로 이 원리를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뇌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디지털 단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한테 세상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내요. 안 보이니까 궁금해지고 궁금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인스타에 밥 사진, 셀카, 일상을 꼬박꼬박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는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스크롤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관심이 사라져요. 또 올렸네 하고 넘기게 되죠. 근데 반대로 평소에 SNS를 거의 안 하던 사람이 석 달 만에 여행 사진 한 장을 딱 올리면요. 얘가 웬일이야? 어디 갔대? 하면서 바로 눌러보게 되잖아요. 댓글도 달고 싶어지고요. 이게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카시티 효과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귀한 것에 더 끌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매일 볼 수 있는 건 가치가 뚝 떨어지고 좀처럼 볼 수 없는 건 가치가 훅 올라갑니다. 명품이 비싼 이유도 결국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에르메스 버킨백이 편의점에 쌓여 있으면 아무도 안 사요. 구하기 어려우니까, 웨이팅을 해야 하니까 갖고 싶은 거죠. 사람의 가치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SNS에 매일 자기를 전시하는 건 본인의 희소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예요. 내 일상을 전부 공개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늘 뭐 먹었고, 어디 갔고, 누구 만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반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신비감이 생기죠. 쟤는 요즘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는 건가? 이 궁금증 자체가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업계 탑티어급 인사들을 보면 SNS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지고 한 번 만남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반대로 매일 SNS에서 자기 PR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흥하면 귀하지 않은 법이에요. 고지능자들은 이 역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전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실력을 쌓아요. 보여주기식 갓생이 아니라 진짜 갓생을 사는 거죠. 운동 인증샷을 올리는 대신 진짜 몸을 만들고, 독서 인증을 하는 대신 진짜 지식을 쌓고, 카페 사진을 올리는 대신 거기서 진짜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뇌과학 팩트가 하나 더 있어요. 뉴욕대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를 SNS에 인증하는 순간 뇌는 그걸 이미 달성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 헬스장 거울 앞에서 셀카를 올리면 뇌가 벌써 운동한 것 같은 가짜 성취감을 느끼고 실제로 운동하는 동기와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증이 오히려 성취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공부한다고 올리면 공부를 덜 하게 되고,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하면 다이어트를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제발 SNS에 올리지 마세요. 조용히 하고 묵묵히 쌓고 결과로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인생을 전시하지 말고 건축하세요. 이 한 문장이 이제 좀 가슴에 와닿으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교훈,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SNS는 당신의 뇌를 수억 명과 비교하게 만들어 자존감을 깎고, 도파민 보상 회로를 망가뜨려 집중력을 박살내고,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내 인생을 건축할 시간을 빼앗고, 가짜 인맥 800명의 에너지를 뿌리느라 진짜 소중한 5명을 놓치게 하고, 뇌가 숨쉴 틈을 원천 봉쇄해서 창의성의 싹을 잘라버리고, 끊임없는 자기 전시로 당신의 희소성과 실제 성취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들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족만 빼돌린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SNS를 당장 전부 삭제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가 아니고, 카톡 없이는 회사 업무가 안 되고, 인스타 안 하면 친구들 모임 공지도 못 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고 냉장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냉장고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하루에 단 1시간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서랍 안에 넣거나 가방 깊숙이 밀어 넣거나 다른 방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돼요. 핵심은 뇌에게 1시간짜리 숨구멍을 매일 하나 뚫어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1시간이 쌓이면 1년에 365시간이에요. 보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조용히 회복하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다시 날카로워집니다.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수만 년 전 초원에서 무리와 떨어지면 죽는다고 믿었던 원시 뇌가 가짜 경보를 울리는 거니까요. 근데 3일만 버텨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도 당신이 1시간 동안 접속 안 했다고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은 멀쩡하고 당신의 관계도 멀쩡하고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진 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 안에 똑똑한 뇌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대로 계속 스크롤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은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좋아요 1000개짜리 인생을 살 건지, 진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살 건지. 디지털 감옥의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대 옆이 아니라 거실에 두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시죠. 당신의 뇌는 그 작은 선택 하나에 감사할 겁니다.